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세진 작가의 죽어도 좋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들을 살해한 혐의를 갖고 있는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전개가 흥미진진한데요. 정세진 작가의 죽어도 좋아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40줄에 접어든 응수는 결혼이 간절했지만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 늘 마음뿐이었다. 일단 외모가 별로였다. 뻘겋고 번들거리는 얼굴색과 투박한 이목구비가 여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생김새는 아니었다. 거기다 포마드 기름으로 빗어 넘긴 머리칼은 M자 탈모가 선명했고 어울리지 않는 개량 한복의 차림새도 꼴답지 않았다. 그는 도시 외곽 납골당이 있는 추모공원 길목에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드물게 손님이 찾아오곤 했다. 한낮에 조금씩 내리던 비가 어느새 거쳐가며 햇빛이 들 즈음이었다. 가게 앞에 차가 멈춰서더니 30 중반쯤 돼 보이는 매혹적인 여자가 꽃집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꽃바구니 지금 되나요? 검은 원피스로 고혹적인 몸매가 더욱 도드라진 선혜의 부드러운 말씨에 응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처마 끝에 뚝뚝 흘러내린 빗물이 그녀의 이마에 떨어져 움찔하자 응수는 재빨리 두루마리 휴지를 내밀었다. 그녀는 휴지로 이마를 훔치며 어색하게 웃었고 응수도 실없이 따라 웃었다. 정작 할 일을 망각한 듯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차 하며 허둥지둥 믹스커피를 타주었다. 드시고 계시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응수는 꽃바구니를 만드는 와중에도 선혜를 연신 흘끔댔다. 좀 전까지 자신이 앉았던 소파 자리에 새하얀 무릎을 모은 그녀의 기품 있는 외모가 노총각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납골당엔 누가 계셔서 이런 꽃바구니를... 뭐라도 말을 섞고 싶었던 나머지 응수는 좀처럼 하지 않던 짓을 했다. 공연한 걸 물었다 싶어 얼굴이 붉어지려는데 잠시 뜸을 들이던 선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편이요. 남편 고향이 여기랑 가까워서 일부러 이곳에 안치했어요. 응수는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한 척했지만 그녀가 미망인이란 사실에 더 관심이 쏠렸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선혜가 뜬금없이 물었다. 응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여기야 뭐 심심하죠. 인구도 많이 줄었고 서울까지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좀 애매한... 어느 때보다 정성 들인 꽃바구니가 완성되었다. 계산하고 떠나는 선혜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응수는 그저 입맛을 다시며 아쉬워하는 게 전부였다. 그는 뻔뻔하긴 했어도 다가서려는 용기는 항상 부족했다. 어스름이 내릴 무렵 오래된 고택으로 퇴근한 응수는 마당 수도가에서 대충 씻고 곧장 툇마루로 껑충 뛰어 올랐다. 걸레로 발만 쓱쓱 닦고는 방 안에 벌러덩 들어 누웠다. 응수는 70이 넘은 홀어머니 춘희와 단둘이 이 집에 살고 있었다. 춘희가 구부정한 허리로 밥상을 들고 들어서는데 흔들흔들 쓰러질까 불안해 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응수는 바닥에 등을 깔고 누운 채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춘희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과 소박한 반찬이 담긴 상을 아들 앞에 살짝 내려놓았다. 자글자글 주름진 손으로 생선 가시를 발라내며 어서 와, 뜨끈할 때 먹어 하는데도 응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춘희가 다시 한번 재촉했고 마지못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난 뜨거운 밥 싫어. 찬물 말아줘. 연병하네. 가마솥에 갓 지은 밥을 왜 찬물에 말아? 춘희는 빽 소리 지르며 타박하면서도 주전자에 찬물을 밥그릇에 부어주었다. 응수도 그제야 느긋하게 일어나 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춘희는 저녁 되면 밥 대신 막걸리에 설탕을 넣고 손으로 휘휘 저어 마시곤 했다. 밥상에 나물 반찬이 가득해도 편식이 심한 응수는 생선과 소세지에만 젓가락을 깨작댔고 마뜩잖았던지 춘희가 잔소리를 해댔다. 김치도 먹고 나물도 먹어 골고루. 그래야 장가가서도 마누라한테 구박 안 듣지. 김치 싫어. 안 먹어. 나물도 싫고 풀냄새나. 집에서 약도 안 치고 유기농으로 키운 건데 왜 안 먹냐? 이런 걸 먹어야 똥도 잘 싸고 건강하지. 가뜩이나 지금 장가가서 애를 낳기도 한참 늦었는데 건강하게 지내야 씨도 좋을 거 아니냐. 나 건강해? 청년회 홍일이가 복덕밥 말고 건강한도 하잖아. 가끔 장어즙도 갖다 줘서 아직은 쓸만해. 엄마 아들 힘 좋다니까. 어째 엄마도 좀 줘? 노인정에 괜찮은 영감 없어? 시잘데기 없는 소리. 그리고 걔들이랑 어울리지 말어. 그런 것들이랑 뭉쳐다니면 재수없어. 왜? 술을 좀 좋아해서 그렇지. 다들 착한 애들이여. 착하면 뭐여. 혼자 사는 사내놈들끼리 그렇게 몰려다니면 덩달아 너도 장가 못 가는 거요. 춘희와의 대화는 늘 장가가라는 말로 시작해서 장가가라는 말로 끝이 났다. 그럴수록 응수는 대꾸하지 않으려 했다. 반응해봤자 엄마 잔소리만 더 길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유난히 햇살과 바람이 좋은 날이었다. 응수는 가게 밖에 펼쳐둔 꽃 화분에다 호스로 물을 분사하며 작은 무지개가 아롱아롱 펼쳐지는 걸 바라보았다. 가게 안엔 청년회 친구 철웅이와 황 선배가 찾아와 초원다방 김양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철웅은 개슴츠레한 눈을 하고 가슴이 어떻다느니 속옷은 입었냐 같은 실없는 소리로 김양을 희롱하고 있었고 응수가 그만하라며 말리긴 했지만 어쩐지 다들 태연했다. 다른 친구 흥일이 들어서는 걸 보고 응수는 기다렸다는 듯 득달같이 말했다. 마침 잘 왔다. 나 장어즙 있으면 또 주라. 내가 요새 기운이 예전 같지가 않아. 철웅과 황 선배도 덩달아 서로 달라고 보채자 흥일은 놀리듯 맞받아쳤다. 아이고 노총각의 호라비에 이혼담이 그거 뭐고 뭐해. 어디다 쓸 데도 없으면서 아깝게. 그나저나 응수야. 사거리에 너희 상가 아직 비어있지? 이분이 거기 한번 보고 싶다는데. 흥일이 손을 내밀어 가리킨 곳에 선혜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응수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대로 얼어붙었고 또 놀라서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건강원과 복덕방을 동시에 운영하는 흥일은 선혜에게 상가를 보여주고 혼자 꽃집으로 돌아왔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응수가
어떻게 됐냐? 하며 매달리듯 물었다. 희한한 여자네. 가게 자리 물어서 보여줬는데 무슨 장사 할 거냐니까 모르겠대.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꽃집이라도 할까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는 좁은 동네라 중국집도 1개, 정육점도 1개, 복덕방도 1개인데 꽃집이 2개면 안 된다 그랬지. 흥일이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자 응수가 고개를 도리질치며 끼어들었다. 아니야. 꽃집이 2개일 수도 있지. 하라고 해. 추모공원이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말이 되냐? 상가 주인이 버젓이 꽃집을 하는데 세입자가 또 꽃집을 하는 게. 아무튼 대책 없는 여자야. 근데 일단 가게부터 얻고 뭘 할지 생각해 본다는데 세 얼마 받을 거냐? 잠시 고민하던 응수가 단순한 셈을 하듯 그게 50 하자. 흥일이 도리어 반문했다. 50만 원? 너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고작 50을 받고 세를 주냐? 어차피 2년 넘게 비어있던 자리인데 50이라도 받으면 서로 좋은 거지 뭘 그래? 아이고 응수야 헛물 좀 작작 켜라. 딱 봐도 남편 있는 여자 같은데 왜 또 헛발질이냐? 그녀가 미망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응수는 혼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거 어디 둘까요? 커다란 개업 화환을 짊어지고 응수가 물었다. 무거운 걸 참고 씩씩한 척하느라 웃고 있는데도 표정이 영 어색했다. 글쎄요, 저도 개업은 처음이라 무거우실 텐데 일단 문 앞에 내려놓으세요. 선혜가 난처해하며 말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내려놓은 응수는 손을 탁탁 털고는 손수 만든 화환을 만족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선혜에게 세를 준 상가 안을 휘휘 둘러보았다. 아직 텅 빈 그대로였다.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있었다. 뭐 할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응수가 걱정을 감추고 털털하게 묻자 그녀는 아직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근데요, 여기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오늘 아침부터 쭉 앉아 있었는데 고양이 2마리, 참새 3마리. 오늘 본 건 그게 전부예요. 아무래도 여기서 장사는 틀린 것 같아요. 아, 그게 요즘 경기가 워낙 그렇지만 곧 좋아질 겁니다. 응수는 괜히 미안해져서 쩔쩔맸고 선혜는 설핏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늘이 잘 보여서 좋아요. 맑아. 여기는 통유리가 크고 맑아서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던 응수도 유난히 큰 통유리가 돋보이는 이곳이 어쩐지 달라 보였다. 볕도 잘 들고 맞은편에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 시야가 넓게 트여 있다는 것도 새삼 보였다. 선혜가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손바닥에 탁탁 치더니 한 개비를 반쯤 빼서 응수에게 내밀었다. 응수는 얼결에 받아 물었고 그녀와 나란히 서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응수는 오랜만에 심장이 간질거리고 들떴다. 하늘을 날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기분이 썩 괜찮았다. 철물점에서 청소도구를 한가득 사들고 막 나오던 응수는 잠시 서서 담배를 한 대 물었다. 흐릿해진 하늘을 보며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다. 길 앞에 슬그머니 경찰 순찰차가 멈춰섰다.
조수석에 앉은 경찰복 차림의 철웅이 창을 열고 대뜸 물었다. 날아가는 까마귀 빤스라도 봤냐? 뭘 그렇게 실실 쪼개? 그리고 너 언제부터 담배 피웠냐? 응수는 너는 알고 없다는 듯 웃음만 피식피식 흘리며 담배를 맛있게 피웠다. 사랑에 빠져버린 그는 이유 없이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제는 귓가에 들리는 사랑 노래들이 자기 얘기 같았고 우울한 흐린 날도 운치 있으며 사소한 고민들도 더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 선혜는 정말 대책이 없었다. 개업하고 보름이 지나도록 그녀는 매일같이 출근했다. 출근해서는 온종일 책상에 앉아 쌓아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다. 그녀는 늘 꼼짝도 않고 앉아 종종 점심까지 걸으며 책에만 푹 빠져 지냈다. 응수는 매장의 통유리 창을 맑고 투명하게 닦아내느라 항상 바빴다. 그러다 가끔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면 겸연쩍게 웃곤 했다. 그게 고작이었다. 응수는 이런저런 핑계로 상가에 들러 잡일을 해주며 한 번씩 그녀를 훔쳐보는 것에 만족했다. 그는 선혜의 무계획적인 삶의 태도가 여유롭다고 생각했고 답답할 만큼 느긋한 몸짓을 우아하다고 여겼다. 좁은 동네에 외지인으로 들어온 선혜가 가게를 얻고 마냥 책만 보는 모습은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이곳에선 보기 드문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미모 덕에 문 남성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했다. 그런 시간이 한 달 정도 지속되자 매장에 책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러다 적당히 진열되고 상점도 조금씩 정리되면서 작은 책방이 차려졌다. 드디어 업종을 결정한 선혜는 소박하게 널빤지에 직접 그려 넣은 간판도 내걸었다. 작은 동네에 전에 없던 책방이 생기자 드문드문 호기심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겨났다. 책방이라고 하기엔 책이 많지 않아 허전했지만 응수가 수시로 가져다 놓는 화사한 꽃들이 빈 곳을 채워주었다. 그 덕분에 책방이 제법 구색을 갖추었다. 응수는 이곳을 매일 제집 드나들듯 했다. 그는 손님을 가장한 채 앉아있지만 다른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다 덜어는 권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불러들여 노골적으로 강매하기도 했다. 자기 가게처럼 운영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반면 선혜는 처음이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늘 한 번 앉은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온종일 책 읽는 데에만 몰두했다. 마치 응수가 주인 같고 선혜가 손님 같았다. 그래도 응수는 즐거웠고 선혜도 그런 그가 싫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런 감정은 설명 없이도 몸의 반응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시시때때로 자꾸만 떠오르고 오롯이 애틋하며 조바심에 다른 말과 소리는 흥미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텅 비어버린 상태. 어느덧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호감이 충분해졌다. 응수는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원치 않았다. 이럴 때는 어느 한쪽이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걸 믿었고 그 생각은 적중했다.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어느덧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 응수는 내친 김에 청혼마저 성급하게 밀어붙였다. 거절할까 걱정했던 게 기우였을 만큼
선혜는 순순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응수는 행복하고 기뻤지만 이웃과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다. 아무리 그녀가 결혼한 이력이 있다 해도 볼품없는 응수의 저돌적인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다. 결혼 절차는 망설일 것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어차피 어린 나이들도 아닌데 구태여 뜸들일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모든 준비는 거칠 것 없이 순조로웠다. 수상한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느 날처럼 화병에 꽃을 채우려고 콧노래를 흥얼대며 책방을 향하던 응수는 거슬리는 뭔가를 감지하고 멈춰섰다. 낯선 자가 멀리 숨어서 책방에 앉은 선혜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리 낯설지도 않은 장면이었다. 그동안 파리가 꼬이듯 동네 숱한 남자들이 그녀에게 추파를 던졌다. 하지만 이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멀끔하게 생긴 낯선 이의 등장은 신경이 쓰였다. 성큼 다가가 누구냐고 불러 세웠다. 그러자 남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수상쩍었던 응수가 잡아 세우려 하자 급기야 남자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무작정 도망부터 친다는 게 심상치 않아 응수도 덩달아 쫓기 시작했다. 뛰면서 전화로 경찰인 친구인 철웅을 다급하게 소환했다. 수상한 놈이다. 경찰까지 동원해 난데없이 추격전이 벌어졌다. 골목을 굽이굽이 달리다 보니 금세 인가를 벗어났다. 이제 눈앞으로는 시야가 탁 트인 넓게 펼쳐진 논밭뿐이었다. 응수는 남자를 따라잡을 만큼 빠르진 않아도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다. 무리하지 않고 끈질기게 거리만 유지한 채 뒤쫓았다. 결국 남자는 숨이 차고 다리가 풀려 비틀대다 경사면에 발을 헛디디며 개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아직 힘이 남아돌던 응수는 느긋하게 달려들어 그의 몸에 올라타고 앉아 추궁했다. 너 뭐야? 뭔데 우리 선혜씨를 훔쳐보고 있어? 너 이 새끼 변태 또라이지? 다급한 숨을 토해내던 남자가 갑자기 거칠게 발버둥 쳤다. 이거 놓으라고 빽 소리치며 저항하기도 했다. 때마침 도착한 친구 철웅이도 가세해서 그의 손목을 움켜쥐고 수갑을 채웠다. 남자는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보더니 더는 안 되겠던지 해명에 나섰다. 잠깐,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나도 전직 경찰이고 지금은 보험조사관이에요. 처음엔 믿지 않다가 철웅이 신원조회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야 풀어줬다. 신원이 확실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 풀어주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응수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빈정거리는 투로 물었다. 그러게 왜 도망을 치실까? 그리고 보험 머시기 하는 양반이 우리 선혜씨는 왜 훔쳐봤어? 남자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나직하게 말했다. 한선혜씨는 특별조사팀 대상자니까요. 그것도 생명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블랙 가입자. 예상치 못한 말에 응수는 귀를 의심했고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재작년에 한선혜씨 남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을 무려 7억 원이나 수령했어요. 거액의 사망보험금 얘기까지 나오자 응수와 철웅은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다. 그거야 가입을 했으니까 받은 걸 테고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의심을 받을 일은 아니지. 응수가 제 일처럼 반박하고 나서자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이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 남편이 모두 사망했는데도 그것도 자그마치 셋이나? 현기증에 머리가 띵했다.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3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응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남자는 응수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말했다. 알려줘서는 안 되지만 한선혜 씨가 그쪽과 제법 깊어지는 것 같아 미리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응수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한동안 멍해져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초원다방 구석자리에 응수가 몸을 구기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뒤늦게 나타난 철웅이 맞은편에 앉자마자 은밀하게 입을 열었다. 알아봤는데 모두 사실이야. 지금까지 3차례 결혼했고 모두 사고로 죽었어. 거짓말이길 바랐던 응수는 바닥이 꺼질 듯 한숨을 쉬었다. 철웅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알아왔고 브리핑하듯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선혜의 첫 남편은 필리핀 신혼여행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익사사고를 당했다. 당시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기 전이라 타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국내 수사관의 개입이 어려웠다고 한다. 결국 석연치 않은 사고사로 종결이 났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남편은 부부 동반 등산길에서 야생 너구리에게 물리는 일이 발생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상처가 하필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광견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100%라 별다른 의심 없이 서둘러 화장을 한 탓에 부검도 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리고 3번째 남편은 제주도에서 말을 타다 사고가 났다. 느닷없이 나타난 말벌에 놀란 말이 미친 듯이 날뛰는 바람에 낙마로 목이 부러져 사망했다. 이번엔 부검은 했지만 별다른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그녀가 사망보험금만 도합 13억 원을 넘게 챙겼다는 것이다. 증거는 없지만 하도 찜찜하다 보니 철웅이 못 참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도 있어? 요즘 보험 없는 사람 없으니 당연히 있겠지. 너는 사망시 보장이 얼마냐? 내가 가진 상해보험에는 사망보장이 3억이래. 그치만 선혜씨 만나기 전에 가입한 거야. 그게 말이지. 선혜씨가 작년까지 보험 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 그건 알고 있었어? 보험 설계사? 그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설계사 코드 있으면 주민번호만 알아도 가입 내역 조회가 가능해. 주민번호 알려준 적은? 그거야 뭐 임대계약서 쓸 때 주민번호도 적었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응수는 여전히 선혜를 믿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건 철웅도 마찬가지였는지 고개를 휘휘 저으며 말했다. 야, 이거 느낌 안 좋다. 경찰도 의심스러워서 수사 중인데 증거만 없지 여러모로 수상쩍어. 뭐가 수상쩍다는 거야. 말 조심해 너. 지금 우리 선혜씨가 설마 뭐라도 했다는 거냐? 발끈한 응수는 짜증스러운 눈으로 철웅을 째려보곤 다방을 뛰쳐나갔다. 책방에서 멀찍이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응수가 서 있었다. 응수는 심란한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지 연신 줄담배를 태워 물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해
다른 이들이 하는 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아직은 그녀를 더 신뢰했다. 그녀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신빙성을 갖추었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라고 되뇌었다. 아무리 그래도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라는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싹을 틔우며 흔들렸다. 옹졸한 마음은 스스로를 의심의 틀에 가두었다. 마침 책방 밖으로 불쑥 나오는 선혜를 발견하고 얼른 몸을 숨겼다. 그녀도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다. 곧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응수의 전화기에서 진동이 울려왔다. 응수는 망설였다. 당장은 태연하게 전화를 받아 웃고 떠들 자신이 없었다. 일단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질 무렵 정육점 미닫이 문을 열고 응수가 들어섰다. 응접실에 둘러앉은 철웅이와 흥일은 시뻘건 생고기를 안주 삼아 소주를 나눠 마시고 있었다. 정육점 주인 황 선배는 먹성 좋은 후배들을 위해 부지런히 고기를 썰어 내왔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입이 가벼운 철웅이 이미 친구들에게 다 털어놓은 것 같았다. 애둘러 말하는 법이 없던 흥일은 보자마자 대놓고 소리쳤다.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다. 생각해보면 너무 쉬워. 솔직히 웅수 뭐 볼 게 있어. 반면에 선혜씨? 예쁘지. 갔다 온 거 빼면 얘랑은 견적도 안 나와. 성민은 왜들 그리 급해. 만나고 결혼까지 너무 빨라. 보리밭에서 숭늉도 찾겠어. 목적이 없고서야 이렇게 서두를 순 없다고. 응수는 심기가 불편했지만 애써 참아냈다. 그러다 별 볼 일 없는 자신에 비해 선혜가 너무 괜찮은 여자라는 대목에선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뜬금없게도 살면서 그렇게 예쁜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옆에 있던 철웅이도 끼어들며 거들었다. 이 결혼 꼭 해야겠냐? 너는 안 무서워? 불안해서 한 이불 덮고 잘 수 있겠어? 매일매일 차려주는 밥상 의심 없이 받아 먹을 수 있겠냐고.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함께 사는 동안 이런 불안감을 온전히 떨쳐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그녀와 한 이불을 덮고 차려주는 밥상에서 함께 마주 앉을 그날을 떠올리자 그것만으로 얄궂게도 설레었다. 그냥 하지 마라. 그까지 결혼 안 하면 좀 어때? 여자 없이도 우리끼리 재밌게 잘 지내왔잖아. 나도 황 선배도 재혼할 생각이 없고 흥일이 쟤는 어차피 독신주의니까 우리끼리 신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잖아. 은근히 꼬시는 철웅의 말에 응수는 오히려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저들처럼 결혼을 구속이라 여기며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적당히 사는 삶을 응수도 당연히 즐길 거라 착각하고 있었단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끔찍했다. 우리 엄마가 왜 니들이랑 놀지 말라는지 알겠다. 철웅이 넌 한 번이라도 해봤으니까 그딴 소리 쉽게 나오지. 너희들끼리나 평생 의지하면서 늙어가라. 나는 거기 낄 생각 없으니까. 응수는 소리를 빽 내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다. 추모공원에 들어선 응수는 선혜의 전남편이 안치된 봉안당을 찾았다. 오래전이지만 직접 만들어준 꽃바구니를 쉽게 알아보았다. 완전히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꽃을 보면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을 것이다. 본 적도 아는 바도 없는 생면부지의 남이지만 치근한 마음을 느낀 응수는 정성스레 만들어온 꽃바구니를 새로 교체해 주었다. 막상 이곳에 와보니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응수는 설마 그녀가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들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도 어쩌면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또한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 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자신은 없었다. 자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미칠 것 같아서 마주보며 속삭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살레음도 맞고 싶어 안달이 났다. 무엇보다 앞으로 살면서 선혜보다 좋은 여자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마침 선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응수는 일부러 과장된 목소리로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조촐하지만 활기 넘치는 결혼식이 열렸다. 응수는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을 보게 된 춘희는 마음에 큰 짐을 덜어낸 듯 내내 눈물을 훔쳤다. 친구들의 우려는 여전했지만 누구 하나 식장에서 내색하지는 않았다. 반대할 입장도 아니었고 그럴 권리도 없었다.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그들은 친구로서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론 부러움과 질투도 느끼고 있었다. 신혼집은 따로 얻지 않고 지금 사는 집에다 신접살림을 차렸다. 춘희는 아들 부부에게 신혼집을 얻어주려 했으나 오히려 선혜가 부득부득 함께 살기를 원했다. 춘희는 불편하다고 투덜댔어도 내심 고마워했다. 사실 응수는 그전부터 결혼이란 걸 하게 되면 반드시 따로 살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었다. 끝끝내 응수가 고집을 부렸다면 분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분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일말의 두려움과 의심 또한 독버섯처럼 어두운 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매사에 자신감을 보이던 것과 달리 대범한 성격은 아니었다. 그녀를 믿는다는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되뇌어도 엄마가 당분간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은 소심한 인간이었다.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행복했지만 잔물결 같은 불안함도 늘 따라다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제멋대로 부풀어 오르기도 했고 지나친 상상력은 스스로를 옥죄었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차려준 한 끼 밥상에도 의심이 들었다. 결혼하면 은수저를 쓰고 싶었다는 얼토당토하는 핑계로 독에 반응하는 은수저 10kg만 밥을 먹었다.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해 깜짝깜짝 놀라서 깨어나기 일쑤였다. 의심을 거듭할수록 증상은 심각한 상태로 치달았다. 선혜의 사소한 행동에도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안의 날카로운 물건들은 그 끝을 잘라내거나 뭉툭하게 했으며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해질 가능성은 애초에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 의심이 커갈수록 쇠잔해져가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노력도 커졌지만 좀처럼 나아지진 않았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날 응수와 선혜 부부는 동창들과 가까운 계곡 식당에 모였다.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져
거나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연례 행사와도 같은 동창 모임인데 이번엔 자연스레 응수 부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자리도 겸해졌다. 동창들 사이엔 철웅이와 흥일이도 보였다. 선혜는 단연 특출난 미모로 돋보였고 응수는 동창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노골적이라고 할 만큼 부러움을 샀다. 응수는 우쭐해져서 기분이 좋았다. 응수도 오늘은 긴장을 풀고 오랜만에 흠뻑 취했다. 선혜를 탐탁치 않아 하던 철웅이와 흥일이도 오늘만큼은 좀 편해 보였다. 술과 분위기에 취한 탓도 있지만 스스럼 없는 그녀의 친화력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듯 보였다. 오후가 되어 날이 뜨거워지자 하나둘씩 계곡물에 뛰어드는 친구들이 생겨났다. 급기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물에 몸을 담그는 분위기였다. 응수는 결혼 후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예복을 갖춰 입고 온 터였다. 혼자만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쉬웠다. 쩝쩝 입맛만 다시고 있는데 언제 챙겨왔는지 선혜가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냈다. 편한 옷으로 챙겨왔어요. 갈아입고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요. 언제 챙겨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응수가 옷을 받아들고 술에 취해 비트적대며 걸어가자 흥일이도 나도 같이 가자 하며 따라 나섰다. 선혜와 단둘이 남게 된 철웅은 개슴츠레하게 눈을 위아래로 뒤룩거리며 다가왔다. 선혜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몸을 쑥 밀고 다가드는 철웅이 부담스러워 선혜는 어깨를 쭉 빼고는 술 대신 콜라를 마시겠다고 했다. 철웅은 그거라도 따라주겠다며 질척였고 콜라를 따르는 척 잔을 든 선혜의 손을 매만졌다. 거기다 불쾌한 시선은 기분 나쁠 정도였다. 낯빛이 어두워진 선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고 철웅은 실쭉 웃으며 말했다. 그거 아세요? 저도 선혜씨 좋아했어요. 내가 먼저 꼬시려고 했는데 응수가 그렇게 재빠르게 나올 줄 몰랐다니까. 내가 너무 여유를 부려서 놓친 거예요. 알아요? 선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고 얼버무리며 무시했지만 술에 취한 철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과도하게 추궁거렸다. 선혜씨는 참 근사한 여자야. 자꾸 봐도 근사해. 응수 저 자식한테 주기 너무 아까워. 계곡 식당에서 허접스레 만든 간이 탈의실은 내부에 화장실과 소변기도 있는 무허가 구조물이었다. 비좁고 냄새나는 데서 응수가 엉거주춤 옷을 갈아입고 흥일은 바로 옆에서 소변기에 오줌을 갈기고 있었다. 벗은 바지를 튀어나온 벽에 잠시 걸어두려는데 너무 취해 자꾸만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다 문득 바지 안쪽에 꿰매진 볼록한 뭔가를 발견했다. 뜯어서 열어보니 다름 아닌 부적이 들어있었다. 춘희는 교회를 다니니까 만약 누군가 넣었다면 선혜일 것이라 생각했다. 흥일이 고개를 쑥 빼고 물었다. 뭐야? 웬 부적이냐? 모르겠는데 선혜씨가 넣었나? 근데 왜 말도 없이 이런 걸 넣어놨지?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흥일이 뭔가 떠오른 듯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러고 보니 황 선배가 며칠 전에 무당집에 들어가는 선혜씨를 봤대. 개천 옆에 일광사라고. 이거 설마 너한테 해 입히는 뭐 그런 부적 아니냐? 뭔 소리야.
그냥 액막이 부적이겠지. 내가 올해 3제잖아. 그거야 모르는 거지. 무당이 날리는 겁살에 맞아 죽는 그런 거. 영화 같은 데도 나오잖아. 그녀가 꽤 의심스럽다고 여겼는지 흥일은 직접 나설 것처럼 손을 내밀었다. 이리 줘봐.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볼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응수는 마지못해 부적을 흥일에게 건네고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다소곳이 앉은 선혜에게 다가가려 발을 떼었다. 그때 술에 취한 철웅이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야, 새신랑, 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영문을 몰랐던 응수는 남자들이 모두 절벽 위로 올라서 있는 걸 보았다. 거기서 차례로 계곡물로 뛰어들고 있었다. 계곡의 절벽은 보기보다 높았고 바로 아래 수심도 깊어서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했다. 동창 모임이 평소보다 술도 많이 마시고 흥이 달아오르기는 했지만 이렇게 광란에 가까운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심지어 평소에 얌전하던 친구들조차 뭐에 홀린 듯 무모하게 절벽을 기어 올랐다. 술에 잔뜩 취한 철웅도 응수의 등을 떠밀며 부추겼다. 신부한테 새신랑 담이 얼마나 큰지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라고. 응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수영도 못할 뿐더러 높은 곳에만 올라서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겁이 났다. 그런데 선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마치 그 정도 용기도 없어? 라고 도발하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응수에게 무모한 용기가 솟구쳤다. 그녀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 의지를 붙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다. 내리쬐는 떼약볕에 벌겋게 익어가던 응수는 먹은 술이 올라와 정신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다. 그 와중에도 이거 위험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뭔가에 홀린 듯 언덕을 올라 어느새 줄지어선 동창들 뒤에 섰다. 이상했다. 다들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미친 듯이 계곡물로 뛰어들었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응수는 불안감이 엄습해서 뒤늦게 돌아서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이미 다른 친구들도 그의 뒤에 줄지어 서 있어서 휩쓸리듯 앞으로 나아갔다. 응수는 또다시 선혜와 눈을 마주쳤다. 이제 와서 혼자만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그녀가 얼마나 실망할까. 실망한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서 미칠 것만 같았다. 결국 절벽 위까지 올라섰고 드디어 차례가 돌아왔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여기서 뜸을 들이면 더 우스워질 거라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다. 절벽 아래로 막 몸을 던지려는데 누군가 응수의 팔을 잡아당겼다. 다름 아닌 선혜였다. 응수씨,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선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만해도 된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응수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고 자리를 벗어났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따라 나설 수 있었다. 뒤이어 느닷없이 으악하는 비명이 들렸다. 뱀 한 마리가 물 위를 헤엄치고 사람들이 기겁하며 도망쳤다. 그 와중에 술에 취한 철웅이 자기가 잡겠다며 호기를 부리느라 홀로 뛰어들었다. 물에 빠지자마자 어이없게도 뱀에 물려 소리를 질러댔고 계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술을 마신 응수 대신 선혜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렸다. 차량이 흙먼지를 날리며 꼬불꼬불 산 비탈길을 내달렸다. 응수는 조금 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은 이상한 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어도 그렇게 정신을 빼앗겨 본 적은 처음이었다. 동창들도 그랬다. 그렇게 과시적이면서 무모한 행동들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할 만큼 괴상했다. 조수석에 앉은 응수는 운전 중인 선혜를 곁눈질로 흘깃거리며 혼란스러워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죽박죽 뒤섞였다. 덜커덩 비포장도로를 건너느라 차가 심하게 요동치며 흔들리자 선혜가 멋쩍게 웃어 보였다. 응수는 선혜의 운전 스타일이 험하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비탈 도로의 폭이 좁아 조금만 삐끗해도 곧장 낭떠러지로 추락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하필 오늘 타고 온 이 차는 평소에 응수 혼자만 짐을 싣고 다닐 때 타는 오래된 낡은 픽업 트럭이었다. 트럭에는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있었다. 애써 침착하려 해도 온몸이 뻣뻣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다. 선혜는 가속 페달을 밟아댔고 무서운 속도로 비탈길을 아슬아슬 달렸다. 손잡이를 꽉 움켜쥔 응수는 마른 입술을 침으로 적시며 눈을 감았다.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선 응수는 맥이 풀려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다. 춘희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어도 응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선혜가 먼저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 응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보리차 주전자를 꺼내들고 입을 대서 마시려 했다. 방으로 들어가던 춘희가 그걸 보고 컵에 따라 마시라며 눈총을 주었다. 에이 하면서도 컵을 꺼내려고 찬장을 열었다. 응수는 찬장 구석에서 이상한 병을 발견했다. 그리고 병의 정체를 확인하자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다. 그건 바로 농약이었다. 흥분한 응수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놀라 뛰쳐나온 선혜를 보자마자 으르렁 소리를 내며 추궁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뭐가요? 그게 뭔데요? 정말 몰라요? 이거 농약이잖아요. 이게 왜 부엌 찬장에 있냐고요? 농약이요? 글쎄요. 그게 왜 거기 들어있죠? 응수는 그녀가 시침을 떼고 있다 확신했다. 그건 마치 그동안 지우지 못한 의심의 핀셋이 꼭 집어낸 빼도 박도 못할 증거처럼 보였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뒤늦게 나온 춘희가 응수의 손에서 병을 발견하고 말했다. 그거 내가 사다 준 건데 왜 그러냐? 엄마가? 엄마가 왜? 벌레놈들이 텃밭에 상추를 하도 갉아먹어대서 약 좀 치려고 사두었지.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진 응수는 수습할 말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 버럭 소리만 질렀다. 유기농이라며 왜 그런 걸 속여? 그리고 이 위험한 걸 왜 부엌에 두냐고. 응수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신경질만 부리곤 밖으로 뛰쳐나갔다. 선혜는 흥분한 응수가 걱정돼 따라 나섰다. 한참을 뒤지다 집에서 좀 떨어진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응수를 발견했다. 그는 평상 위에 다리를 오므린 채 몸을 건들거리며 앉아 있었다.
응수는 머릿속이 복잡하고 고민스러웠다. 하지만 선혜를 무척 아끼고 사랑한다는 건 변함이 없었다. 선혜는 시무룩해 있는 응수 곁에 슬며시 앉더니 담뱃갑을 손바닥으로 툭툭 쳐 내밀었다. 응수는 선혜가 건넨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찬바람에 버드나무 이파리가 무서운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먹구름이 빠르게 밀려드는 것이 곧 폭우가 몰아칠 기세였다. 그녀가 먼저 바짝 옆으로 다가들며 그의 한쪽 팔을 끌어안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응수는 뒤늦게나마 미안한 마음이 밀려들었다. 내색하진 않아도 자신의 과민한 행동에 그녀는 당혹스럽고 불편했을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해왔을지 알 것 같았고 옹졸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침묵한 채 말하지 않고도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다행히 우거진 나무라 비를 피할 수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갑작스레 쏟아진 빗줄기는 당황스러웠다. 그렇지만 덕분에 두 사람은 웃을 수 있었다. 이 정도 비를 맞는다고 문제될 건 없다. 아무리 비를 맞는다고 상처가 생기진 않는다. 응수는 동창 모임에서 물에 들어가려고 반바지까지 갈아입고도 정작 물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장난기가 발동한 응수는 나무 밖을 뛰쳐나가 퍼붓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수영하는 신용도 하고 잠수하는 신용도 하며 지금껏 미안했던 만큼 선혜를 웃게 해주었다. 선혜도 더 크게 소리내어 웃었고 그럴수록 응수는 더욱 우스꽝스러운 짓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섬광이 번쩍하며 불꽃이 튀었다. 예상치 못한 번개에 정통으로 맞은 응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황당한 사고였다. 살면서 번개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상상도 되지 않았다. 병원 중환자실에 붕대를 감고 누운 응수 곁에서 선혜가 극진히 간호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했다. 그렁그렁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선혜가 보기 안쓰러웠던 응수는 외려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다. 선혜는 좀처럼 울음을 멈추지 않아 눈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였다. 분명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말없이 계속 울기만 했다. 춘희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선혜를 데리고 밥을 먹이고 오겠다며 데리고 나갔다. 응수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심란해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환자복 차림을 한 사람이 스며시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지난번 책방 앞에서 만난 적이 있던 보험 조사관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팔과 두 다리 모두 깁스를 한 상태였다. 응수는 무슨 큰 사고라도 겪었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그는 많이 다친 것에 비하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철길 건널목에서 하필 차가 고장이 나서 달려오는 기차랑 꽝. 근데 그쪽은 어쩌다가? 듣기에도 끔찍한 사고를 마치 별일 아닌 듯 말하더니 응수에게도 되물었다. 불현듯 응수는 그가 아내를 조사 중이란 사실을 떠올렸고 괜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만 했다. 아, 이거는 선혜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천재지변이었어요. 불가항력적인 사고. 그랬겠죠.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지금 나처럼. 뜬모를 이상한 소리에 응수는 눈살을 찌푸렸고 남자는 상체를 쓱 숙이며 코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리곤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지난번에 경고했죠. 떠나세요. 그쪽이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양반아,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일에 떠나라 마라 주제넘게 어딜 함부로. 저주에 걸렸다고요. 남자가 말을 자르며 섬뜩한 음성으로 말했다. 옆에만 있어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남자들은 씨가 말라요.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남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남자들도 다치거나 위험에 빠져요. 나도 주의한다고 했는데도 꼴이 이렇게 됐어요. 너무 방심한 탓이었겠죠. 조심했어야 했는데. 뭔 개소리야? 우리 선희씨가 뭘 했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려? 맞아요. 아무 짓도 안 했죠. 다만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남자들을 위험에 빠뜨려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였지만 응수도 비슷한 기운을 경험했기에 무작정 부인할 순 없었다. 남자는 핏발이 선 눈을 부릅뜨며 경고했다. 도망치세요. 살고 싶으면. 흥일이는 응수의 부적을 들고 일광사 무당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들었다. 액을 막아야 한다며 그 여자가 남편한테 써달라고 해서 써준 재수 부적이야. 근데 왜? 무당이 눈을 가늘게 뜨고 되묻자 흥일은 대충 얼버무리며 말했다. 뭐 그냥 말도 없이 넣어뒀다기에 혹시 이상한 부적인지 알아보려고요. 무당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을 하는가 싶더니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아내 되는 여자가 도화살이 강해. 오화의 지장간이 모두 천간에 투출된 강력한 녹방 도화살. 살이요? 그거 사람을 해치는 기운 아닌가요? 살이라는 말에 예민해진 흥일이 조급해하며 물었다. 무당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도화살이 옛날엔 부정적이었어도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라 연예인한테 있으면 좋은 사주야. 그런데 이 사주가 남자들을 꼬이게 하니까 쓸모있어 보이지만 별의별 잡스러운 것들까지 죄다 꼬이니까 피곤한 사주이기도 해. 중요한 건 이 도화살이 길신과 동주하면 좋은데 이 여자는 흉살과 동주하다 보니 자꾸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액막이 부적을 써준 거고. 그런데 말이지, 나도 이렇게 강한 기운은 또 처음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무당도 납득이 안 간다는 듯 도리도리 고개를 내저었고 흥일은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서 물었다. 그럼 여자는 평생 그 기운을 품은 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자도 액막이 부적을 하나 장만해야겠지. 그거 있으면 괜찮아져요? 그건 어떻게 만드는데요? 무당은 동그란 눈알을 주룩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 여자한테 액막이 부적은 남편이야. 남편이요? 그렇지만 옆에 있으면 남편들이 전부 죽어나가잖아요. 여자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남자가 그걸 버텨낸다면 여자의 기운을 누를 수 있어. 병원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들고 나오는데
보험조사관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선혜가 그를 알아보고 기겁하며 피하려 했지만 남자가 다시 막아섰다. 가지 마세요. 남편한테 전부 말했어요. 겁먹더군요. 도망칠 겁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선혜는 전에도 이런 일을 겪은 듯 원망스레 남자를 노려보았고 남자는 멀쩡히 말을 이었다. 위험을 감당할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한 사람 또 죽음으로 내몰 거예요? 제가 원망스럽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선혜 씨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저랑 떠나시죠. 저만큼 선혜 씨를 잘 알고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선혜는 진저리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팔다리를 모두 깁스한 이 남자는 집요하게 매달렸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선혜 씨를 정말로 애정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도저히 눈을 뗄 수 없고 눈을 감아도 자꾸만 생각이 나 미치겠습니다. 남자의 애원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다. 선혜는 질렸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주위가 소란해졌고 지나던 춘희도 이 광경을 목격했다. 다가가 댁은 누구냐며 보험조사관을 막아섰다. 그 틈에 선혜는 얼른 자리를 피했다. 선혜는 두리번거리다 무작정 병원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다. 남자는 막아선 춘희를 밀쳐내고 불편한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해 그녀를 쫓았다. 뒤이어 엄마를 마중 나오던 응수도 둘을 발견하고 서둘러 그들을 쫓았다. 팔다리를 깁스한 채 뒤뚱거리는 남자는 오직 그녀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다. 그것 말고는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쾅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선혜가 놀라 돌아섰다. 때마침 응급센터로 들어오던 응급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남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남자는 바닥에 엎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 둘의 뒤를 쫓다 느닷없이 상황을 목격한 응수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다행히 남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다. 차에 받치긴 했지만 느리게 진입하던 터라 충격이 크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선혜는 다시 돌아서 달아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이 쓰러진 남자 너머를 보고 있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돌처럼 굳은 응수가 거기 서 있었다. 선혜와 그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망연자실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서지 못했다. 응수도 두려움에 묶여 그녀를 향해 발을 떼지 못했다. 두려움에 떠는 남자의 속내를 알아버린 선혜는 가슴이 시려왔다. 이내 마음의 정리를 한 것인지 서글프게 웃어 보이곤 퍼붓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선혜는 그렇게 떠났다. 창밖엔 쉼없이 비가 내렸다. 그녀를 붙잡아야 했지만 끝내 망설인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응수는 흥일에게서 부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흥일은 무당에게서 들은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었다. 응수는 텅 비어버린 눈을 한 채로 미동도 없이 흥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춘희도 자초지종을 다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괴로워만 할 뿐이었다. 점점 커져가는 후회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응수는 뒤늦게 그녀를 찾아 나섰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자 불길함이 엄습했다. 그는 쩔뚝거리며 병원을 빠져나가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렸다. 책방까지 가봤지만 문은 굳게 걸어 잠긴 채였다. 문에부터 들여다본 실내도 텅 비어 있었다. 집으로 달려갔지만 거기에도 보이지 않았다. 선혜는 아무런 쪽지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느닷없이 나타났고 느닷없이 떠났다. 그 후로도 응수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백방을 떠돌며 그녀를 찾아다녔다. 혼인신고부터 서둘렀더라면 법적인 부부관계라 쉽게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그러지 못했다. 두려움에 의심이 쌓여 혼인신고조차 미루었던 것이다. 어리석고 나약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몇 날 며칠 밤낮으로 찾아 헤매던 응수는 오늘도 괴로움을 잊으려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다. 그런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춘희가 한마디 했다. 그만 싹 잊어. 장가 안 갔다 생각하면 돼. 동네에 혼자 사는 놈들 천지인데 너도 혼자 살아. 응수는 웃음이 새어나와 키득대며 말했다. 언제는 맨날 장가가라고 성하더니 왜 아들 혼자 늙어가는 꼴은 못 봐주겠다며. 혼자라도 살아있는 꼴이 낫지. 다시는 장가가란 말 안 할 테니 그냥 살아. 실없이 낄낄거리며 웃던 응수는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그래. 선혜씨 없으면 이제는 하루도 못 살겠는데. 왜 못 살아 이놈아. 그동안 걔 없이도 잘 살았으면서 같이 있으면 죽는다잖아. 같이 없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러지. 나 선혜씨랑 그냥 살면 안 될까? 낸장 맞을? 복 없는 년은 나 자빠져도 고자 옆에 눕는다더니 이년의 팔자도 참 지랄 맞네. 겨우 며느리 하나 얻었나 싶었더니 어쩜 그런 재수없는 것이 들어와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어. 선혜씨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 괴로워 죽는 꼴 보고 싶어? 엎드려 오열하는 응수를 서글피 바라보던 춘희가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선혜가 나한테는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그래도 전혀 예의 없는 년은 아니네. 편지 봉투 겉면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한 응수는 금세 얼굴이 환해졌다. 선혜를 찾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자식 새끼 죽는 꼴은 내 못 보겠으니 어디 멀리 가서 소식도 전할 생각 말고 조용히 살다 죽던가. 애달픈 춘희의 말에 응수는 머뭇거렸다. 내가 왜 죽어? 선혜씨가 옆에 있는데 죽긴 왜 죽어? 응수는 두려웠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원하던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지만 막상 찾아가려니 또다시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어 망설여졌다. 처음엔 그저 그리움이 사무쳐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아직은 용기도 마음의 준비도 덜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죽음과 맞설 자신이 부족했다. 춘희도 그런 아들의 성격과 나약함을 모를 리 없었기에 이런 말을 해주었다. 16에 시집와서 31에 너를 낳았다. 그날까지 시어머니가 애 못 낳는다고 시집살이를 끔찍하게 시켰어. 너 낳고 젖도 안 뗐을 때 네 아버지 술 먹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지. 그 후로 시어머니가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지독히 구박을 해도 이 악물고 버텼다.
너 하나 잘 키우려고 그렇게 키운 자식 새낀데 이 어미보다 앞세워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응수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바람 빠진 풍선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계절이 지나 어느새 겨울에 접어들었다. 꽃집 앞에 펼쳐놓았던 화분의 꽃들은 그대로 방치된 채 얼어 죽었다. 그나마 실내에 들여놓은 꽃 얼마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것들마저 시들시들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꽃들처럼 석유난로 앞에 불을 쬐며 무기력하게 앉은 응수도 시들어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전날 배달시켜 먹고 남은 동태찌개가 그대로 있었고 여기저기 소주병이 흩어져 있었다. 숙취에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괴로워하던 응수는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다. 슬픔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컵라면에 물을 붓고는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 문 밖은 온통 흰 눈에 뒤덮여 텅 빈 것처럼 보였다. 응수는 얕은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기대어 서서 담뱃갑을 손바닥으로 탁탁 내리쳤다. 그리고 무채색 거리에 연기를 내뿜었다. 희뿌연 담배 연기가 허공에 흩어졌다. 응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매일같이 각오를 다지고 용기를 내었다가도 금세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다. 응수는 그러기를 반복하는 답답한 인간이었다. 허름한 단란주점에 철웅이와 흥일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쾅 문이 열리며 귀기가 서린 듯한 몰골을 한 응수가 들어섰다. 이미 만취한 상태로 나타난 응수는 앉자마자 연거푸 또 술을 들이부었다. 철웅이와 흥일이는 서로 눈짓으로 쟤 어쩌냐 하며 말을 주고받았다. 응수는 멀쩡한 척 입술을 실그러지게 웃더니 제풀에 흥에 겨웠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다 취한 상태가 되어 그냥 평범한 술자리나 다름없었다. 술김에 철웅이 떠들어댔다. 차라리 잘 됐어. 살 떨려서 같이 살겠냐? 나도 괜히 옆에 있다가 뱀에 물려 죽을 뻔했잖아. 옆에 있던 흥일이도 응수의 반응을 살피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 여자도 그래. 너무 이기적이잖아. 옆에 있으면 남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하지? 그것도 4번씩이나. 남편을 앵막이 부적으로 쓰다니 어이가 없어서. 건들건들 취한 것 같던 응수가 친구들의 말이 거슬렸는지 갑자기 얼굴이 무섭게 돌변해서는 고함을 질러댔다. 선혜씨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뭐가 이기적이야? 그게 선혜씨 잘못은 아니잖아. 응수는 테이블을 꽝 치고는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단란주점을 나와 한방눈이 퍼붓는 거리를 홀로 나섰다. 어둑어둑한 새벽녘의 읍내는 인적 하나 없이 온통 흰눈으로 뒤덮였다. 살을 내는 추위에 뼛속까지 시렸다. 응수는 옷깃을 세우고 몸을 웅크린 채 적막한 도로를 갈지자로 걸었다. 읍내를 벗어나니 도로 양옆으로 새하얀 들판이 펼쳐졌다. 하얗게 텅 빈 풍경이 몹시 쓸쓸해 보였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걷고 또 걷기만 하던 그가 거친 숨을 토해냈다. 세상에 마지막에 다다른 것처럼 지쳐버린 얼굴로 도로 한가운데 쓰러지듯 누웠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섭게 달려드는 눈송이와 밤하늘의 무별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지친 얼굴에 쌓이는 눈송이들이 따뜻한 손길처럼 어루만지며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다. 응수는 선혜가 몹시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로 위에 누인 몸 위로 눈이 쌓여갔고 눈 쌓인 하얀 도로와 하나가 되듯 응수도 사라져갔다. 취기와 노곤한 피로에 눈이 감겨왔다. 온기가 사라지면서 몸도 차갑게 식었다. 이튿날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뜬 응수는 주변을 휘 둘러보곤 여기가 어딘지 알았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듯 고개를 떨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어젯밤 길바닥에 쓰러진 채 잠이 들었었는데 내버려 두었다면 그대로 얼어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 뒤늦게 쫓아온 친구들 덕분에 참담한 사고는 면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응수는 퇴원 수속을 마친 춘희의 뒤를 따라 병원을 나섰다. 춘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응수도 마찬가지였다. 터벅터벅 길을 걸어 정류장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춘희가 덤덤히 말문을 열었다. 나는 이 길로 고흥에 사는 네 이모 집으로 갈 거다. 이제 거기서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말귀를 바로 못 알아들어 응수는 어리둥절했다. 한동안 머뭇거리던 응수는 그제야 생각이 정리되고 확신이 선 듯 서둘러 택시를 잡아 세웠다. 좀 전까지 다 죽어가던 응수는 철딱서니 없게도 해벌쭉 웃으며 엄마를 보았다. 슬퍼하는 춘희의 마음도 모른 채 허둥지둥 택시에 올라탔다. 그리고 뒷좌석 창을 열고 야멸차게 소리쳤다. 엄마, 혼자 갈 수 있지? 배웅 못해서 미안해. 이모한테 안부 전해줘. 엄마를 길바닥에 내버려 둔 채 그는 휑하니 떠나버렸고 춘희는 야속한 마음에 중얼중얼 욕지거리를 한 차례 내뱉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며칠 전 일을 떠올렸다. 불과 일주일 전 춘희와 선혜의 만남이 있었다.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아들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사람은 안 보면 또 서서히 잊혀지기도 하는 법이니까. 허나 기대와 달리 끝없이 무너지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춘희는 덜컥 겁이 났다. 저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낼까 싶어 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두 사람을 붙여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걸지도 몰라 내내 망설였다. 그래서 춘희는 선혜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확신이 필요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불러내어 어느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선혜는 그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춘희와 만나는 것도 몹시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시선은 바닥의 한 점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딱 죄 지은 사람처럼 굴었다. 죄 지은 것도 없이 이렇게 움츠러든 선혜를 보니 춘희는 여간 딱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었다. 춘희는 겁먹은 얼굴을 한 그녀를 부드러운 눈길로 보며 말문을 열었다. 얘기 전부 들었다.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그게 어디 네 잘못이더냐. 얄궂은 네 팔자 탓이지.
남편 셋이 전부 사고로 죽었다고? 선혜는 대답 대신 푹 숙인 고개만 까닥였다. 청년회 것들은 네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헛소리를 했다더라. 오살할 놈들. 근데 처음엔 나도 그래서 내 아들한테 온 건 아닌가 잠깐 의심했다. 미안하구나. 그게 아니라면 됐다.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여자 팔자 센 게 뭐 대수야. 청년회를 향해 욕을 한 차례 구시렁대던 춘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응수 바지 속에 액막이 부적을 넣어뒀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응수가 번개 맞은 그날 하필 그 부적을 흥일이 고놈이 갖고 있었다더라. 액만 막아내면 무사할 수 있는 거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응수가 옆에 딱 붙어있으면 네 도화살의 기운을 누를 수 있다던데. 내가 크리스천이라 그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알아봤어. 계룡산에 어떤 용한 무당 하나가 액막이 부적을 잘 쓰는데 그게 그렇게 신묘하단다. 그래서 말인데 액막이란 액막이는 죄다 긁어 모아서 응수 녀석 바지며 빤스며 여기저기 넣어놓고 막아내면 네 그 얄궂은 기운도 금세 사라지지 않겠니? 필요하다면 구판도 버리고 뭐라도 해보면 괜찮지 않겠어? 대답을 망설이며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던 선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도화살이니 남자가 죽는다느니 하는 그런 말 전부 아니에요. 아니라고? 도화살이 아니야? 제가 도화살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자꾸 이상한 남자들이 꼬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옆에만 있어도 남자가 죽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니? 근데 왜 떠난 거야?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 보험금 때문에 접근한 건 사실이니까요. 뭐? 보험금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옆에 있어서 죽는 건 아니라며? 맞아요. 제 옆에 있단 이유로 죽는 일은 없어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저는 죽음이 보여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춘희는 현기증이 일어 휘청했다. 선혜는 이제라도 모든 얘기를 털어놓겠다 작심한 듯 떨리는 입술을 한번 꼭 깨물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속내를 입 밖으로 끄집어냈다. 드물지만 간혹 죽음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음이 느껴지면 길게는 3년, 짧게는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해요.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설마 정말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금을 받고 욕심이 생겼나 봐요. 어느 날 죽음이 보이는 사람을 또 다시 알게 되었고 사망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했죠. 그게 세 번째 남편이었고 막대한 보험금을 받았어요. 당연히 경찰에서도 의심을 했지만 예정되어 있는 죽음에 나는 그저 끼어든 것뿐이니 혐의를 찾지는 못했죠.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선혜는 고개를 조아렸다. 진심을 다해 사죄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꽃집에서 처음 만난 그날 응수 씨한테도 보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가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떠났어요. 반쯤 넋이 나간 춘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머릿속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믿기지도 않는 황당한 얘기였다. 그런데도 심장이 떨리고 두려워져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춘희는 축 처진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온 몸에서 기력이 다 빠져나가 그대로 땅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다 중얼거리듯 물었다. 근데 왜 견딜 수가 없었어? 너도 우리 응수 좋아하는 감정은 진심이었니? 선혜는 그 마음조차 차마 죄스러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가만히 침묵으로 대신했다. 춘희는 일주일 동안 숱하게 고민했고 그만큼 괴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춘희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춘희는 서글펐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응수를 태우고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러다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사라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당장은 멀쩡해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